2017년에 이 책을 내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전에 2016년도 중반, 그때는 올해 4월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불안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아니 우리가 총선 결과 나쁘더라도 해야 될 작업을 2016년에 한국 역사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학사의 집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발표회를 꾸며보자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좀 회의하겠다라고 만장차우선 압력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발표회를 부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마침 우리 한국 역사연구의 회지인 역사현실 100호 기념의 날짜와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세 선생님은 시민학사 기획위원으로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다 전임 회장님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뉴 제너레이션이 좀 기획해야 되는데 기획위원은 기획위원이고 집필에 관한 건 아마 뉴 제너레이션에게도 많이 이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고 또 토론을 구상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 방침은 딱딱한 학술적인 논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자신대가 다르고 또 전공의 분야도 다르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삶의 일정한 삶의 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도 한국사분만이 아닌 서양사 하시는 도의사 하시는 선생님과 그다음에 사회학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너무나도 이 국정화 관련돼서 지난 12년 동안 현장에서 예전보다 등치가 많이 크셔가지고 온몸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제가 가시라고 한 게 아니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장소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여지껏 한국 역사연구회 발표했던 자리치고는 대단히 좀 이색적인 공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자 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은 이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두고 오신 선생님들 소개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은 한성대학교에 계신 김기옥 선생님이십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러면서 사회사회 영역에서 구술사회 작업, 그 다음에 평화와 여성,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그런 작업으로 활발하게 해오셨던 사회학 전문자 중경 선생님을 모셨고요. 옆에 나이로 선생님은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독일사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양사하면서 한국의 역사학, 역사 교육에 대한 미신과 또 많은 조언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우리 주진호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상명대에 계시면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대표이시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위원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된 같은 학문적인 선배님이시고 동지이지만 이 자리를 특별히 현장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의 내품을 몸으로 직접 받으시면서 역사교육이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경험과 체험과 생각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선생님의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스님들의 그동안 지적인 그다음 실천적인 그런 행보를 해오셨던 수많은 고민들과 어떤 과제들, 방향성을 담아내신 거라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쓰고 계신 시민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또는 교재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뭐 교육의 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주체와 관련된 그런 논의인데 오늘은 이 세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중심이어서 얘기의 구체적인 시민에 위한 한국사에 뭐라고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얘기에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왜 시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주제는 하일식 스님께서 하일식 스님 아니고 오종록 스님께서 얘기하신 보편적 가치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년에 이제 역사 국정화 싸움을 하실 때 아마 이제 한여견하고 가장 가까운 접점은 학문계에서가 아니라 누구였나요? 어버이연합회였잖아요. 어버이연합회, 그 다음에 불섭을 뛰어들 듯한 그런 재앙군인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싸움을 전개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 오늘 이제 최근에 시기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역사적인 문제로 들여다보면 저는 역사 기억 전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버이연합회 또는 우리나라의 소위 극우 우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꼴이라고 말하죠. 우꼴이라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외에 역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 신문에서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태도가 그들의 역사 교과서여도 역사 훈련의 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의 역사 교육 이외에는 역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해나가고 그걸 읽어나가는 능력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소위 우리 한국 사회의 식민사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그래서 식민사관과 반공, 독재, 반민주 그런 속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오종록 스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시민적 가치가 사실은 직접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저는 보편적 가치 문제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담지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수많은 갈래와 수많은 쟁점이 이게 쌓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그 말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구술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실은 거시적인 어떤 쟁점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전쟁, 그 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 삶 수준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연구나가는 연구를 해왔지만 어쨌든 그 거시, 미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사회사적인 측면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시사라는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미시사가 과연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역시 생활사적인 측면도 전적으로 다르게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왜냐하면 텍스트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생활사 이꼴 보편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방법론, 역사적인 어떤 대상화, 역사적인 개념, 교육적인 교과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이제 하일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문제하고도 또 연결해서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선생님의 제일 15쪽인데요. 15쪽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담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수많은 해석을 앞세우기보다는 진보적인 해석을 앞세우기보다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얘기인데요. 해석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그 다음에 평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설명을 이라고 이제 선생님의 이번
교제를 집필하는 방향성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던지고 계십니다. 뭐 이 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것이 얼마나 고민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오늘의 글에서도 짧게는 보여주셨지만 저는 조금 약간 삐딱하게 본다면 이 말은 제 느낌에는 제 귀에는 스님 하인식 선생님의 글이 아니라면 실존주의적인 결로 저는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생각하는 어떤 관점에서 사관을 설명한다면 나의 사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을 내가 설명하는 정직한 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가 곧 어떤 사관과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정당성을 드러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선생님의 고민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면서 이 글을 봤지만 저는 여전히 실증주의적인 사관에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 역사의 서술은, 역사의 고민은 앞으로 나가는 걸음들이 계속해서 흡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하나의 단적인데 선생님께 좀 사실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현대사, 근대사에는 그래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쓰고자 하는 국정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보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대사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 어떤 사실로서 선생님께서 정직한, 그 다음에 찬찬히 가지런하게 충실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지점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 지점은 저는 바로 노무현 선생님의 질문하고도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노무현 선생님의 얘기도 저는 또 새로운 저한테는 좋은 제가 노무현 선생님을 안 지는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글을 이제 오랜만에 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상력과 스님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주장으로 늘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사실론을 저는 역사학도가 아니니까 제 상상에 이제 자유를 가지고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사실록을 선생님의 이제 한국사 속성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신 것이 맞는가 제가 좀 사실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선생님 이번 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신치호가 보여줬던 역사 한국사 속에서의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잠깐 초두에 이제 노무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한이 상대적으로 남한 정통성, 소위 이 남한 정통성이 저는 한민족 정통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자라는 것이 그 한나라 한자라는 것은 결국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대한제국의 그 한자가 바로 사망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북쪽이 자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은 조선시대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의 조선 그리고 부여족의 조선 그렇게 저는 이제 신채호의 독사실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읽은 것이 틀렸다면 스님께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같이 미천한 현대사 연구자지만 헷갈리는 것이라면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한쪽에서는 당군을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당군을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갈등 지점에 놓여있는 우리의 역사 설명이 역사 서술, 특히 보대사 서술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주는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인식이건 민족적인 인식이건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류사적인 설명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요즘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설명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미시적인 역사 설명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근데 그 깨버리는 지점의 하나의 문제의식이 저는 이제 아까 실존주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존주의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역사 서술을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로 구분하고자 하는 아주 강고한 어떤 틀, 저는 그것이 있는 한 우리 역사 서술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다. 계속해서 과거에 내가 배웠던 그런 역사, 또 90년대, 2000년대 검정교과서화가 됐을 때도 변화됐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정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왜곡이나 지배적인 정치적인 어떤 힘, 이런 논의는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록은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는 이제 무술사를 해왔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고고하게 문제냐? 역사 이전의 것은 그러면은 기록 문자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문자와 기록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문자는 오히려 더 오래된 것인데 문자가 있더라도 그런 이후에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역사에 대한 얘기, 그 얘기 하나로서 우리의 고대사로 보면 옥저에 대한 얘기 뭐 등등, 심지어는 발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해가 과연 한민족의 역사인가요? 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김용섭 선생님의 스타일로 그냥 요동사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묻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또 크게 얘기하는 역사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고 저는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메네 선생님에 대해서 제 역사 주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선생님의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게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키워드를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오중록 선생님의 발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 서술에서 보편과 특수의 문제가 역사 이론적으로 빨리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편과 특수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익 선생님의 그 발표도 역사 이론적으로 키워드로 얘기하면 과거인의 관점과 현재인의 관점, 정확히 얘기해서 과거인의 지평과 현재 역사의 지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역사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무현 선생님 발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현재에 충실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즉 경계와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서술의 그 국사 패러다임의 경계를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액츄얼한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최근에 발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우리 김기욱 선생님도 민교육 활동을 하시는, 저는 지금 현재 대구역국 민교육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민교육이 대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고 있냐면 87년 체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가. 더 이상 87년 체제의 틀을 가지고 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토론회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 발표와 그 토론회에 저는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요. 역시 도메네 선생님도 이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1987년 체제가 한국 역사계에 지어준 재발을 이번에 새로 이제 시민을 위한 한국사 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렇게 인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전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평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몇 가지 제가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오정록 선생님 발표가 관련해서
보편적 가치가 통과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이것이 이게 한국사에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언제부터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른바 세계 인류를 염두에 두고,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이런 보편 가치들의 개념이 언제부터 역사가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를 좀 사학사 쪽으로 좀 그런 걸 규명한 논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턴가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소설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보편적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다양성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도면회 선생님의 논의하고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탈일 경계, 한국사 소설의 경계를 탈일 경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한국사 패러다임을 좀 어떻게 했는지 뭐 외형을 확장하거나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전공이 아무래도 이제 독일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학사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은 거죠. 아까 특수와 보편의 문제를 독일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19세기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큰 틀을 얘기하자면 원래 유럽에서는 보편사 소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개몽 사상 시대에 보편사적 세계사 소설이 유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개몽사상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이었고,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랑케와 같은 역사가가 보편과 특수의 관계를 뒤바꿨는데, 랑케는 특수를 통해서 보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쓴 역사 소설의 패러다임이 결국 이제 내셔널 히스토리죠. 국사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계사 소설을 보편사 쪽으로 어떤 법칙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독일 민족의 역사, 영국 민족의, 프랑스 민족의 역사, 혹은 이탈리아 민족의 역사, 이런 식의 각국의 민족사를 통해서 어떤 특수성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보편적 인식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포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사 패러다임이죠. 그것의 시작이고, 특별히 랑케라는 사람이 독일 민족주의자였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연구 방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국사 패러다임이 그때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국사 패러다임을 필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에서도 다양성 얘기를 하시면서 국사의 경계를 넘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본적인 역사 서술과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나, 이 문제는 솔직히 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파일 선생님 발표 가운데 보면,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는 현대 역사가의 관점이 지나치게 한국사 통사에 부풀려져 있다. 사실 당대인들의 세계가 현대 역사가의 어떤 박파성에 의해서 지나치게 가려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질문이, 아니, 그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의문이 뭐냐면 제가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이제 집필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하익 선생님 발표 부분에서도 보면 교과서를 박스 글 속에 인용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세 치용 학파. 이게 당대에 쓴 말인지 아니면 후대 역사가들이 쓴 말인지. 이게 좀 구별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뭐, 이냐 정영 실학자들이, 우리는 경세 치용 학파야, 뭐, 중농학파야 이렇게 썼는지, 그냥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후대 역사가들의 언어로서 규정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당대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조선시대 정치사회적 기본 개념이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뭐냐면은 균전론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일반화돼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한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웬만큼 그래도 한문 공부하고 사대부 소리 듣는 사람은 균전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그 남문 속에서 좀 보편화된 개념으로서 처용이 되었는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하익 선생님이 제기하신 당대의 이 영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거기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개념들이 당대의 정치사회적 기본 개념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었고 정착되었더라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진짜로 아까 하익 선생님 여기 발표물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일기장 속에서 나오는 용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연구를 참조해서 이 시민을 위한 한국사 통사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면화 선생님 지적하신 거 보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저랑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사 하시는 분 중에서도 나같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저같이 비주류 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 주류 속에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계신 이게 아니라 근데 하여튼 도면 선생님 말씀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국사평가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탈해야 된다. 그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사 소설의 경계와 어떤 중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발표 선생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과연 통사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 나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역사 행위 주체가 민족이나 국가, 국민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그럼 다양한 주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호명할 수 있고, 이 주체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통사 시스템에서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여기 도면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통사라는 것은 거시적 내러티브란 말이죠. 한 민족이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그 다음에 발전과 위기와 고난과 그 다음에 나중에 세계적으로 이제 목적론적인 내러티브인데 아주 거대 서사거든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껴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다른 주체가. 이따 하더라도 조용법밖에 안 되는 거죠. 주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통사 시스템은 통사 체계를 가지고서는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유럽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유럽에서 어떻게 구성하냐면 우리 그 중등교육과정이 우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충 비슷하게 이제 연차가 나가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7학년 과정부터 9학년 정도 우리나라 중학생 과정에서는 통사로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8학년, 이제 9학년, 10학년이나 중등학교 고2 과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역사 교과서들이 다시 구성이 되고 역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더 이상 통사로서 역사는 가르치지는 않고 주제별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교과서도 그래서 주제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젠더의 역사. 젠더 문제로 역사를 봐버리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반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과 발전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지만 젠더 역사로 이걸 봐버리면 이거는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그 이후로 이제 부르주아 남성사회에서 여자가 완전히 그냥 집안 사적 공간으로 흡대한 최악의 역사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야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프랑스 민족이 주체가 된 통사과정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위대한 역사이지만 젠더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최악의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도저히 한 통사 속에서는 양 주체가 여성이라는 주체와 프랑스 국민이라는 주체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의 역사도 따로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주의 역사. 굉장히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서로 교리와 이주, 리브레이션, 문화 교류,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의 전파, 뭐 선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접촉과 교류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교과서죠. 그 다음에 뭐 근대화의 역사. 거기 보면 거기서 그 주체는 역사행위 주체는 노동계급이에요.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제별로 교과서들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고학년까지의 중등학생들은 그런 주제별 역사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아니 통사체계 갖고 이 다양성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를 좀 통사 말고 주제별 역사로 다시 고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공통으로 드린 질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그 시민이라고 하는 세대가 그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역사에 대한 좋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연령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5, 60대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 30대를 저는 타겟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 30대의 감각에 맞는 그런 책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지금 과거에 우리 냈던 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지금 현재도 대학 교양 강의에서 쓰시는 분 있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요즘 학생들이 교양 수업에 그 책 갖고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멤버들이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갖고 또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통사를 쓰게 됐을 때 그게 정말 시민을 위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시민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이해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공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데 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연구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항상 뭐 여러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이제 교과서인데요. 사실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교과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저는 100%를 다 대표지기했고 100% 합격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자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합격해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쓴 책이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역사의 바람직한 통사를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거민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책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학문적인 풍사가 아니라 학술적인 풍사라기보다는 대통령 역사서를 지향하고 있다면 사실은 연구자들만 갖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경험상 제가 써간 원고를 나중에 보면 한 10%, 20%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너무 어렵다고. 제 나름대로 연구자 중에서는 그래도 글을 쉽게 쓴다라고 나름대로 제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무참하게 다 날아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자들이 쓰는 글을 가지고 대중용 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 굉장히 유능한 편집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을 어디서 낼지는 모르지만 그 출판사 자체가 탄탄한 그 편집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편집 인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책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출신들이 써갖고 와서 내가 쓴 걸 한 글자도 고치지 마라.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애정이 강한 나머지 그걸 그대로 실피를 원하죠. 그렇게 하고는 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대중용 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편집진을 연구회 내에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편집지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와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 네.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아주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 그 질문을 듣다 보니 과연 이 책이 좀 모양이나 갖출까 더 걱정이 드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실 우선 시민의 한국사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세일호 선생님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논평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 한국사 연구자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나 의식을 하면서 연구했을까? 역시 일반적으로 사상사 내지 종교 이런 것을 이제 다룬 연구들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의식을 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강화되지를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 근래에 나오는 그 연구성과 가운데는 보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 사용이 되게 돼서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컨대 그 유교적인 의례에서 보편성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거는 중국의 어떤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어떤 중국 문화 세계 속에서 작동한 그 스탠다드 내지 기준이지 절대로 보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배층을 벗어난 그런 사람들은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편을 잘못 이해하면서 연구되는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그 서로 극단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 그 성과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사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형통한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했던 거고요. 22명의 남학생들 집단 성폭행한 사건, 다루면서 뉴스에서. 그런데 왜 5년이 지난 동안에 그자들은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가? 그걸 따질 때 범죄를 저지른 숫자가 다 책임을 22분의 1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따져나가는 걸 보면 구체적인 해당 부분, 해당 내용을 담당하는 국가 운영에서 그 담당하는 책임자 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제도나 법률 이런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임을 항상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의 책임을 묻다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5천만 분의 1로 책임의 소재가 돌아가는 방식이 되면서 결국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통사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당장에 당장의 책에서 짊어지고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라도 해결을 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마 기획팀에서 또 이걸 노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회장님 언급하셨지만 우리 책은 국정교과서에 직접 대응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분량이 2배 정도 더 많고 현재 검정교과서를 포함한 그런 교과서적인 편목, 체제를 탈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동사일 때는 크게 다른 편목 구성을 취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정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도면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 그 문제들은 충분히 지금의 시점에서 역사책을 편찬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그 이전 수십 년 전의 책들과는 차별성이 있고 단순히 달라지는 것이 명사가 아니고 한 걸음 더 진전된 그야말로 정말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동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라고 발제자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또는 만족할 만큼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 자체가 아니에요. 동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나인호 선생님 잘 소개하셨지만 독일에서 중학교 때까지 동사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가르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동사가 그렇게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두 번째 동사를 편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책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뭐 한계가 있다. 그럼 널브러져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존하고 똑같이 만들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최대치의 의욕을 부려봐야 됩니다. 절제된 의욕을 부려야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만들어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특히 우리는 연구자들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통 기획회의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실용성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실제로 실용적인 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적인 책은 지식 전달에 일차적인 비중을 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사체제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 자신도 오정훈 선생님 마찬가지로 아니 역사책을 읽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도면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성장할 때 저도 유신 시절에 성장했지만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국사책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배웠지만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2페이지 있죠. 우리의 각오.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듯이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너는 말을 잘 듣고 세계 순응하고 사고 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시대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데 국가 민족을 떠나서 일찍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도 사회와 개인의 문제 좀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가치관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난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욕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한계에 대한 그 자각도 있으니까 절제된 형태로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휘가 되겠죠. 그리고 책 만드는 과정, 문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일부 준비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협조를 잘 해주시리라고 믿죠. 지금 기획위원은 주진호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참 타당한 말씀대로 너무 늙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오정훈 선생님도 죄송하지만 5년 후배가 저만 해도 지금 50대 그 중반 딱 반 자르면 후반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말 30대 초에 한국 역사를 만드는 실무 총간사를 했었단 말이죠. 이 나이 돼서까지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집필지는 30대 내지는 40대 연령대가 되겠죠. 다만 거의 뭐 우리 연구의 수준에서는 제가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한은 마지막이 될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필자들이 가지고 오는 문장이 살아남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런 작업에 워낙 익숙해 살아봤어. 그 다음에 또 중간 교육자의 문장도 마지막에는 별로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단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답변을 조금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난 나인호 선생님처럼 그런 지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시한 교과서 문장을 보시고서는 사실은 한국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론, 균전론 막 이런 교과서에서 설명이 짧게 들어있는데 분량 줄인다고 하면서 말이 참 더 어려워지고 막 다 경험한 그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책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산의 개혁론을 얘기한 토지 개혁론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균전론, 무슨 론 그 시대에 쓰던 얘기가 아니고 현대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다산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도 다산은 뭐 여전론, 누구는 균전론, 그렇게
줄걷기를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가지고서 시험을 치러야 돼.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사 동사개설서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수천 년 역사보다는 현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낱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우선 전황이 동전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걸 전황이 초래되어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알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얘기들 굉장히 조심하면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 통사 개설서들을 여러 개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건 잘겠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죠.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아니니까요. 잠시 실행관 이 자리 기획위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적인 이렇게 자꾸 이제 방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속에서 얘기를 다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 작업함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연구를 이거는 노소를 불문하고 자꾸 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씀은 좀 정말 100세 시대를 불문하고 보험료도 이제 100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연세가 나이보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계시는 플로에 계시는 연배가 좀 더 이제 젊은 연배분들도 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 듣고 서로 교감하면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학사 하나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시점, 21세기 2016년 이 시점에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역사를 연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기존의 글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 분야를 더 개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책임이 막중하셔가지고 이렇게 강론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뛰어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강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사실 통사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제기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 팀의 기획과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 모토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책이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라고 하는 것인데,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를 구출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적인 구성을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특정한 국가 권력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서술은 가능하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법인격, 자연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다룰 수 있는 서술 과정에서 법인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서술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는 교과서 교과서 사건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과서 교과서를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또 하나의 국정 교과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국 사회에서의 국정 또는 검정 주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이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주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역사 논쟁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능한 통사에서는
다음 교과책에서는 그런 그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서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 시스템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참가하신 선생님들한테 많은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가 있고요. 고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뭐 여러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나 뭐 하선 선생님도 뭐 통사 갖고 있는 한계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의 학사라고 하고 했을 때 뭐 2번짜리라고 하시고 하지만 역시나 외부에서 보면 또 이게 또 뭐 국정화에 대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결국에 이것도 아까 다시 고민현 선생님의 말씀 제가 또 들어보자면 또 다른 정전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 안에는 상당히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사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을 기존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고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시기별로 아니면 뭐 엮는 어떤 체계를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인물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주요한 뭐 고대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건을 그냥 하나만 그냥 골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대대가 한다고 했을 때 농민전쟁 하나만 하더라도 농민전쟁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어떤 시선 뭐 우리는 항상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제 어떤 조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외세의 어떤 탄압 그 과정에서 농민의 몰락상 그 농민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정말 캐논으로 딱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시민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그 다중이한 정치성을 다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사람마다 모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20, 30대에 약간 정체성이 오히려 10대라고 해야 되나? 10대 정체성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농민전쟁을 보더라도 토벌군의 입장에서 있었던 유생층의 입장을 좀 반영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낼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특정한 어떤 사건 국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름들 그리고 시선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뭐 좀 사람들한테 읽었을 때 토론을 하게끔 만든다라든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아니면 뭐 이걸 뭐 고등학교에서 쓰인다고 했을 때 뭐 대학교 1학년이나 교양과목에 쓴다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사람의 시선이 있고 한 사회에 대원군의 시선이 있고 뭔가 밀지를 받는 대원군의 시선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토벌하는 학살에 가담한 일본군 장교의 시선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좀 같이 좀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냥 이거를 진짜 여러 사람 입장에서 그냥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식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 교과서라는 이 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칫하면은 조금 더 나은 그냥 교과서 이 정도로만 평가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우려가 좀 있었어요. 좀 이런 거 좀 과감하게 좀 약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